경제를 생생하고 상생하게 만드는 분들과 함께하는 생생초대석입니다. 아무리 생생하고 상생한 경제를 만들려고 노력해도 사실 집값, 이 부동산 뉴스만 들으면 정말 대한민국에서 이 생생하고 상생한 경제가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드는데요. 집값과 정말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부처죠. 오늘 생생퀴즈의 정답이기도 합니다. 국토교통부의 이명섭 주택정책과장과 오늘 생생초대석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 이명섭입니다. 반갑습니다. 집값이라는 게 이게 올라도 우는 사람이 있고 떨어져도 우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네. 이 집값 정책 만드시는 분들 진짜 힘드실 것 같아요. 예,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집값이 쉽게 사실 우리나라에서 정책을 펴기 어렵다 이런 질문들도 많고 실제로도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점들을 느낍니다. 그런데 예, 특히나 요즘에 집값이 좀 많이 오른다 이런 얘기들을 좀 듣게 될 때는 정책 당국자로서 굉장히 무거운 마음이 있고요. 예, 앞으로 좀 더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더 치열한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치열한 노력의 결과죠. 6.17 추가 대책 관련한 이야기를 좀 오늘 나눠볼까 합니다. 21번째 대책이에요. 또 나와? 이런 이야기 좀 들으셨죠? 21번째라고 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자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을 좀 드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이제 프로그램이 굉장히 생생경제라는 이제 우리 삶의 경제 부분에 있어서 좀 편안한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을 편안하게 이렇게 맞습니다. 이제 나누는 이런 자리니까 좀 더 정확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21번째인지 22번째인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언론에서도 좀 헷갈리고 있고요. 세다 포기했다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들 생각으로는 그 21번째나 22번째라고 하는 건 저희들이 이제 준비해서 발표했던 많은 정책들의 후속 조치 같은 것들 혹은 이제 주거복지 주거 취약계층들을 위해서 주거복지 정책들을 폈던 이런 것들까지 다 모아서 이제 카운팅을 숫자를 센 그런 것들인데요.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한 5개 정도 됩니다. 아하. 예. 그러니까 21가 정책의 방향성이 달라지거나 다양한 게 아니라 네네. 큰 줄기는 한 5번 정도의 발표였고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그 발표에 대한 줄기에 따른 여러 네네. 후속 대책의 발표였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사실 국민들은 잘 모르거든요. 그냥 또 나왔어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네. 국토부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정책에 대한 설명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네네. 사실 많은 분들이 왜 오를 만큼 다 오른 상태에서 자꾸 이렇게 뒷북 대책을 내놓냐 이런 질책들도 하거든요. 이런 거 들으실 땐 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글쎄요, 일단은 말씀드릴 게 정부 정책이라고 하는 게 그 특성상 약간은 좀 시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왜냐하면 문제를 인식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시간이 또 필요하고요. 대응책을 마련해서 그것을 관계 기관들과 협의를 해서 구체적으로 법령이나 지침이나 여러 가지 조치들로 이제 발현해서 시행하는 이 단계까지는 일정 기간이 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관보에 게재해야 되는 시간도 필요하고요. 특정한 데 공고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조치들이 필요합니다. 이번에도 조정 대상 지역 같으면 추가로 지정을 좀 했는데 6.17 대책이지만 6월 19일부터 발효가 됐고요. 그리고 허가구역 지정 같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같은 경우는 6월 23일부터 발효가 됐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금융규제는 7월 달부터 발효가 됩니다. 네. 그래서 각각 이렇게 정책들이 일정 부분은 시차를 가지고 운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러니까 꼭 드는 그 물리적 시간은 어쩔 수 없다라는 네.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뒷북 대책을 내놓냐라는 지적의 본질은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예를 들어 정부에서 사실은 그동안은 핀셋 규제를 하셨잖아요. 예. 집값이 오를 것 같은 곳들을 지정해서 규제를 했는데 참 귀신같이 귀신같지도 않죠. 언론에 다 나오니까 어느 지역에 지정했는지 그러면 지정 안 된 곳에 투기 자본이 몰리면서 거기가 막 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6.17 같은 경우에 사실은 규제 지역이 굉장히 광범해졌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사람들 아니 이럴 거면 그냥 처음부터 핀셋 규제하지 말고
대부분 다 하지 왜 그랬나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그런 말씀 지적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공감하고요. 일단 저희들이 왜 최초에는 조금 그렇게 좁은 영역으로 좁은 네. 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했었냐면 아무래도 주택가격 상승률이 좀 두드러지게 상승하는 이런 곳들에만 그런 여러 가지 규제나 획들을 펴고 네. 다른 지역에는 최대한 좀 선의의 어떤 거래에 관련되는 그 거래 당사자들이 선의로 어떤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는 불편을 좀 덜 주고자 하는 취지였었어요. 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이른바 소위 그 풍선 효과라고 하는 그러니까 투기 수요들이 몰려다니는 것이죠. 규제가 없는 지역으로 몰려다니면서 새롭게 다시 가격을 좀 많이 이렇게 급등시키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면서 네. 저희들이 이번에 6.17 대책을 마련하면서는 조금 더 과거보다 광범한 영역으로 좀 지정을 했습니다. 사실 국토교통부에서도 부담일 것 같아요. 광범위하게 지역을 묶는 게. 부담스러운 면도 있지만 네. 저희들 생각으로는 일단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뒷북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어떤 한편에는 왜 선제적으로 하지 못했냐. 이런저런 여러 가지 것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들을 왜 사전에 좀 차단하는 노력이 부족하냐. 그럼 이번에는 하는, 사전에 차단하는 의미가 더 컸다고 보면 그렇게 될까요?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도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도권 경기 지역은 거의 다 묶였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방도 세종시하고 대전, 인천, 예, 청주 이런 지역들이 네. 이번에 추가가 됐죠. 알겠습니다. 지금 6.17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 우리 주택정책국의 이명석 과장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조금 더 세세하게 좀 여쭤볼게요. 재건축 조합원으로 분양받기 위해서 2년간 반드시 거주해야 하는 것을 요건을 강화하셨어요. 그 네네. 이유는? 일단은 재건축 조합원이라고 하면 네. 우선은 갖추어야 되는 그 요건이 조금 불비되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 이유는 이 제도가 재건축과 같은 이런 정비 사업의 제도가 원래 갖는 취지는 네. 거기에 거주하던 분들의 생활 환경을 다시 개선해주고 다시 이렇게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형태이거든요. 네. 이 제도의 취지가. 그런데 거기에 한 번도 거주하지 않으신 분들이 투기 심지어 목적으로. 10여 년 이상 그냥 그 집을 이렇게 보유만 하고 있다가 굉장히 많은 양도 차익을 챙기는 형태로 거래를 하시는 분들도 꽤 많았던 걸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그런 관행들을 일부는 당연시하는 그런 분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번에 이 제도가 좀 시행이 되게 되면 원래 거주하던 분들이 최초의 그 집이 태어난 그러니까 준공이 된 그 시점부터 기산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 2년 실거주라고 하는 부분은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니리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 정부 들어서 재건축에 대한 규제들이 계속해서 나왔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재개발 지분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맞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네. 재건축 재개발은 다 도심 내 정비 사업들이에요. 네. 도심 내 이제 주택 공급을 좀 활성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주요한 수단 중에 하나이죠. 그리고 도심 내 이제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이런 정책들이 또 있을 수가 있고요. 네. 예를 들면 그린벨트라든가 또 기타 여러 국공유지 같은 이런 용도의 대지들을 활용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상가 공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빈 공간들을 주택 주거용으로 전환을 하는 그런 작업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주택 공급이라고 하는 것이 토지 공급과 마찬가지로 매우 비탄력적입니다. 비탄력적이라는 얘기를 쉽게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 착수해서 그것을 최종적으로 입주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리는 자산이고 상품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른 어떤 상품보다 가장 비탄력적인 상품이고 그래서 시장에서의 수급 균형이 스스로 이루어지기에 매우 어려운 네. 부분이죠. 그래서 정부가 개입을 좀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미리미리
택지 공급을 충분히 해 나가고 그것을 도심과 도시 외곽에 균형되게 이루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지적해 주신 것처럼 재건축 부분이 좀 공급이 좀 줄어들면 가격이 더 오를 수 있고 뭐 재개발이든 아니면 다른 어떤 주택 가격이든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을 수는 있는데 일단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수도권에 30만 호 공급을 하면서 도심과 외곽에 균형되게 저희들이 여러 그 정책들을 통해서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재건축 부분은 이주 수요를 발생시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집을 부숴야 돼요. 부수면 집이 줄어듭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그 줄어드는 기간에는 오히려 집값이 더 급등하게 되죠. 네. 그래서 이런 멸실과 이주에 따른 그런 수요가 추가적으로 촉발되지 않도록 분산시키는 게 중요해요. 한쪽 지역에서 왕창 재건축을 추진하게 되면 그 지역의 집값은 매우 급등, 앙등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해당 도심 지역의 재건축 수요를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협의해서. 그리고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마음이 좀 급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도심의 재건축 조합원으로 계신 분들은. 그렇지만 이제 차근차근 계획을 가지고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저희들이 정해놓은 그 계획대로 좀 따라주시면 나중에는 점차 이제 안정화될 것으로 봅니다. 네. 지금 보이는 라디오 창에도 부동산 정책은 뭘 해도 욕먹는 정책이라고 이렇게 마음을 알아주시는 또 청취자 문자도 있었고 사실 지금 질문들을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일단 준비된 질문 좀 소화를 할게요. 이 갭 투자 관련된 조치도 좀 많이 있었는데 사실은 대출을 받지 않아도 되는 현금 부자들의 갭 투자를 그럼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런 질문이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매우 중요한 얘기이고요. 사실 이번에 6.17 대책은 법인의 법인을 활용한 투기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갭 투자. 그 갭 투자 중에서도 좀 대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끼어서 하는 그런 투자들을 좀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좀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했는데요. 이러다 보니 이제 많은 이제 지적이나 얘기들이 나오는 것은 갭을 끼지 않고도 투자를 할 수 있는 순수 현금 부자이거나 혹은 대출이 전혀 필요하지 않은 현금 부자이면서 갭 투자를 하는 사람과 비교했을 때는 오히려 형평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실제로도 그런 문의나 항의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네. 말씀을 좀 드리자면 부동산 자산이라고 하는 게 아직까지도 여전히 다른 자산들에 비해서는 수익성이 높은 그런 자산으로 많이 인식되고 있고요. 그런데 또 세금은 낮아요. 그러다 보니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 현금 부자들 같은 경우는 큰 부담을 갖지 않고 투자를 하거나 혹은 투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인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지속적으로 고가주택 보유자나 혹은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그 보유 부담을 충분히 좀 늘려주고 그리고 이익은 상당 부분 환수해야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을 진행자님께서도 주셨지만 여러 가지 세제 부분들을 정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방송에서 신세동 교수랑 박사인 교수가 한 이야기가 결국은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가 지나치게 낮은 게 문제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국토부에서 여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매우 맞는 지적이시고요. 아직은 좀 충분치 않은 부분들이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충분치 않은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재건축 제도에 있어서는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을 통해서 일정 부분 이익을 환수하고 있고요. 또 다른 경우에 있어서는 매우 단기에 거래를 한다던가 혹은 고가주택 거래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양도세에 대해서 양도 차익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세를 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은 감면이 되는 부분도 있고 혹은 그것이 그 양이 환수하는 양이 충분치 않다라고 하는 지적도 있어서 어쨌든 저희가 그 과세 당국은 아니지만
과세 당국과도 좀 더 협의를 좀 해볼 생각은 네. 있는데요. 아주 구체적으로 방안을 네. 다 성안을 한 건 아니고 사실 쉽지 네. 않죠. 증세나 과세 문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12.16 대책이라고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대책을 발표한 게 네. 있는데 거기에서도 양도 차익에 대해서 추가로 과세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아쉽게도 지난 국회에서 통과가 좀 되지 않아서 좀 아직은 제도가 정비가 좀 덜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6459님이 10년 공공임대 분양 전환 관련해서 시세가 반영된 감정평가액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은 안 되나요? 너무 비싸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예, 10년 분양 전환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종전부터도 많은 논의가 있었고요. 네. 다만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안타깝지만 최초에 입주를 하던 당시에 임대주택으로 처음에 입주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계약서를 이미 본인들이 다 체결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이러이러한 그 계약 내용으로 나는 분양 전환을 받겠다라고 사실은 네. 협의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거는 임의적으로 개입을 해서 지금에 와서 그 부분을 바꿔서 하는 거는 사실 매우 어려운 부분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8656님이 최근 전세 알아보고 있는데 부동산에서 허위 매물 올리고 있어요. 이런 거 국토교통부에서 어떻게 못 해주나요? 부동산에 허위 매물 아니냐고 물으니까 그냥 전화 차단해버리네요. 하셨어요. 아, 예. 허위 매물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좀 더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들을 예전에 12.16 대책을 중심으로 해서 일정 부분은 담았습니다. 네. 다만 허위로 그런 매물들을 올리고 그다음에 조직적으로 자전거래라고 해서 서로 그 아는 사람들끼리 네네. 예, 값을 올리려는 목적으로만 서로 거래를 한다든지 예, 이런저런 행위들을 좀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런 부분에 대한 그 규제들이 공인중개사 그러니까 중개업자에 대한 알선이나 중개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그 거주민으로서 일반 아파트에 거주하시거나 네. 혹은 그냥 그 어떤 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 중개업자가 아닌 형태로서도 허위로 매물을 올리기도 해요. 일단 자기네 그 전세 가격이든 그게 매매 가격이든 일단은 매물 호가를 네. 좀 올려놓고 그리고 나서 반응을 보는 거죠. 그런데 사실 그런 거는 시장을 좀 교란하는 그러면 안 행위들입니다. 되죠. 과장님, 저희가 네. 질문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시간이 없는데 이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전셋값 때문에 지금 문자 네. 많이 보내셨어요. 오히려 전셋값 요즘 너무 폭등했다. 이거 어떻게 해요? 전세 가격이 폭등했다는 얘기는 사실은 아닙니다. 팩트가 아니다. 예, 팩트는 아니고요. 요 몇 년 쭉 저희들이 그 전세 가격의 동향을 좀 검토를 해보면 지금 요 몇 년 동안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의 전세 가격 동향은 전국적으로 전체적으로 보자면 그렇게 요동을 치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네. 다만 분명히 좀 있는 부분은 학군 수요가 좀 있거나 신축이 많이 들어선 이런 단지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네. 선호가 좀 있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수요가 좀 몰리면서 그런 지역들에서 좀 전세 가격 상승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네. 예. 또 알겠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재건축 이주 수요 같은 그런 것들이 발생하는 곳에서는 좀 전세가가 조금 올라가는 부분이 그건 사실 뭐 있습니다. 늘 그런 지역은 전셋값이 올라갔으니까요. 네네. 짧게. 자, 6.17까지 이제 부동산 대책하셨는데 이 실효성이 언제쯤 나타날 거라고 정책 당국자들은 예상하십니까? 저희들 생각으로는 보통 과거에도 정책들을 좀 펴보면 네. 상당 기간에 좀 시간이 소요됩니다. 실제 그 효과를 보는 데는. 이번 대책 같은 경우는 본격적인 효과는 7월 한 중순 이후부터 좀 알겠습니다. 나타나지 않을까 봅니다. 과장님 7월 중순 이후에 한 번 더 나오세요. 지금 청취자 질문 반도 소화 못했거든요. 제가 효과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시고 물어볼 거예요. 네, 자, 지금까지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국 이명섭 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질문들은 제가 꼭 빠른 시일 안에 국토교통부 관련 분들 다시 모시고 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